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 이런 것들이 다 큰 그림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 짚어보고 있습니다. 송금주 의원 말씀하던 중에 이제 2부로 넘어왔는데요. 김채영님 댓글 선정이 됐습니다. 축구 때문에 사흘은 행복했고 정치 때문에 362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BHC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행복해지십시오. 네. 예, 송금주 의원. 네,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되는 나라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 뭐 진영 다툼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검찰 출신 그것도 문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뭐 과정이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가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정치 일선에서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스마트하죠.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의 역할을 몰라요.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들에 대한 태도 자체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가 많습니다. 검찰 수사의 방식도 적절하지 않아요. 구속 중심의 과거 검찰 수사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정치의 당대표로 바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당의 지도부에서 또 대통령께서 밀어붙이실 수는 있지만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야당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지금 야당도 뭐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공정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지만 여당의 지금의 태도들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주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떴던데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에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네요. 손해배상 지난번에 서초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한 건데 10억이면은 상당히 센 거죠. 네, 센 변호사님으로서 보시기에 네, 이런 경우에 민사 소송은 면책 특권이나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됩니까? 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형사상 처벌만 면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형사상 처벌도 어떤 그 직책과 관련된 자리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데 예. 아마 그 당시 그 발언하는 장소가 국정감사와 관련된 과정이었다고 하면 면책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한 명예회복하고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김의겸 의원은 이제 완전히 이걸로 끝장을 낸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1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 정도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하는 효과가 있고 또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그 정신적인 또 물질적인 압박을 강하게 가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회에 김의겸 의원에 대한 그런 기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강하게 밀어붙여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법원에서 뭐 그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김두 소장 이렇게 소송 제기하고 그런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현직 장관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의 정치가 진행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건가 이런 의문이 나는데요. 그 한동훈 장관의 위치가 이제 공직자로서 뭔가 이 책임을 지고 있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면 좀 감내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진영적 대결이나 본인 지지자들이 좋아할 어떤 액션을 계속해서 뭔가 본인의 이제 존재 가치를 높이고 이런 이제 정치적 시도인데 제가 볼 때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성공 공식을 한동훈 장관도 따라가는
또 그런 방식이라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30%대에 가 있는데 뭐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식해서 액션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에 대한 거는 정치는 어차피 이게 말로 하는 어떤 이런 행위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뭐 사법적 잣대를 갖다 대고 이러면 그럼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 10억 소송 어떻게 보십니까, 윤경호 의원? 글쎄 정치의 이건 실종. 근데 물론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하고 있는 건 정치인의 한 100배 정도 되는 여러 언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이게 과연 대통령실과의 조율 없이 그냥 한 걸까 이런 좀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좀 형사고발을 굉장히 남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마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해서 뭐 천공 거론했던 그것도 지금 형사고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이 정치의 실종을 지금 부르는 건데 하나하나마다 뭐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면죄부다. 이런 식의 이분법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죽했으면 했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할만하다라고 보십니까? 정치 실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혹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관계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허위다라고 일단 드러났으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죠. 정치인이라면. 근데 김의겸 의원 사과 안 했습니다. 더 탐사라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도 사과 안 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 계속 이거 팔 거다 이런 식의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종대 전 의원의 천공이 이거 참 얘기하기도 참 창피한데 뭐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데 개입을 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부분도 그냥 주장만 하지 말고요,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팩트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그 관저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 누구한테 들었거든? 그러니까 나 이렇게 주장해. 그 대통령 아니라는 거 해명해봐. 이거는 옳지 않은 태도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10억 손배소 제기했다는 속보가 떠서 그것까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이게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지 그건 좀 봐야 되겠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좀 돌아가세요. 장성철 소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당권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네. 지금 야권이라든지 또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으로 네.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네. 지금 당은 당규를 좀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죠. 당연히 봐야죠. 룰을 좀 손을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9대 1로 당원 90, 일반 국민 10%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당 대표를 선출을 하겠다라고 고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고칠 룰이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12월 12일을 주목을 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략 3월 12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 나가는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3개월 동안 당원으로서 당비를 내야 돼요. 그래야 책임 당원이 돼요. 그러면은 12월 12일 날쯤 그 경에 한동훈 장관이 그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당비를 내기 시작을 해야 피선거권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만약 당원 가입 안 한다 그러면 일단 당원과 당규 룰을 고쳐서 예외로 하는 조항을 또 둘 수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을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가 국민의힘에서 벌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당헌에 네.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경우는 달리 또 정할 수 있고 그 예로 해서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국민의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돼 있을 그래서 것 같은데. 2019년도에 황교안 전 대표가 당원이 아니었는데도 그냥 당원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출마 권한을 줬거든요. 그런 식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당원 당규 룰을 고치는 것은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미국처럼 100% 당원 투표로 전당대회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완전적으로 다르죠. 프라이머리나 코커스 이제 당원 투표 하면서 일반인에게도 자격을 여는 이게 프라이머리고요. 코커스는 당원들만 하는 건데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라는 건 생각할 수 없어요. 또 하나 그리고- 제가 예. 보충을 하면 미국은 중앙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전국위원회라는 그 그냥 협의 당대회를 관리하는 조직이 정도의 있고. 조직 이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당청 분리 이런 게 뭐냐면 대통령제는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파의 수장이 되지 마라 해서 당정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원리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금 당 대표 이런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제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파의 수장으로서 국민 통합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나 특정 정파적으로 할 거야. 의회하고의 협치는 거 없어. 이런 걸 선언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그분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역선택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역선택이라는 게 실제로 실현되고 반영이 된 거를 입증한 이 뭐 연구 논문이든 아니면 뭐 보도든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날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 당원으로 당원인 척 와서 투표에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하는 이런 거는 이 분석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미국 정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처럼 100% 당원 투표로 해야 된다라는 김행 의원의 말은 약간 어폐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 제대로 미국을 잘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비교를 하는 거라고 모르고 했든지 그 부분만 유리하게 쓱 얘기를 뭐 그럴 했든지 수도 뭐. 있겠죠. 잘 알고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 아주 지능적인 거죠. 전당대 여장을 당원들이 투표 거기서 뽑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 한국 같은 당 대표 지위가 없는 사람을 뽑는 걸 그 예를 드니까 부적절하죠. 예. 근데 이게 참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처음 정치권에 했던 96년도에 막 이회창 당대표 뭐 해도 구룡해가지고 대선 후보 뽑을 때 예. 그때 당원들 투표로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당원들 투표로만 하면은 특정한 세력이 당원을 대거 가입시켜가지고 이것은 당원의 민심이나 뭐 여러 가지 일반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왔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각 지구당별로 대각 40명, 50명씩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정광훈 목사 쪽에서 지금 대규모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당원들의 당심이 상당히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90%로 당대표를 선출한다? 이것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고도의 뭐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대 그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보면 그 계속해서 권리당원 또는 일부 특정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일반 여론을 추가하는 것이고 네. 특히 최근에는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런 것을 가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당의 결정 또는 당의 인사, 특히 공직 후보자들을 뽑을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추세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추세일 겁니다. 근데 갑자기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권리당원 중심 또는 책임당원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다시 과거로 가는 거죠. 10년, 20년 전으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9대 1이 됐든 뭐 100%가 됐든 그런 식으로 바꾸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유승민 당대표 만들지 않기 위한 룰. 또 하나는 대통령이 미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심으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심중이
가장 중요해집니까? 왜냐하면 그냥 상징적으로만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65명이 친윤 뭐 모임을 만들고 있잖아요. 국민 공감이라는. 그러면 의원들 중에 반 이상이 지금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또 대통령이 관저 식사 정치를 통해서 차기 당권 주자 지도부에 들어갈 사람 지금 면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부터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다 불러서 만날 거야. 살다 저 이런 일 처음 봐요, 진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구성을 하는데 면접을 본다? 식사 정치에서 단독으로 만난다?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면접이 맞습니까? 면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 백운기 시사 1번지에서 막아주셔야죠.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그러게 말입니다. 현대 정치에서 예를 들면 이제 당원들만의 투표라든지 당원 중심이 되는 거는 다당제의 경우에 각각이 자기의 이념과 정책에 따라서 각 정당을 대표하니까 유럽의 경우에 예를 들면 사회당이라는 당원들이 50만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의 뭐 기사당이나 그 있는 사민당이라든 이런 데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한 140만까지 올라가고 한때는 250만도 갔는데 전체 우리나라 국민과 비교하면 그렇게 이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정당. 그러니까 그러나 양당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는 두 개의 정당이 주도하고 있고 이 두 개의 정당에는 정책과 이념이 혼재돼서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헌 투표로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게 그 원리에 맞지도 않고 후퇴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만 해도 한 25% 정도 올렸는데 이게 다시 후퇴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니까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아까 민주당도 주류와 비주류를 얘기하셨고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친윤과 뭐 비윤이든 반윤이든 비윤 이렇게 이제 부류가 나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봐야 공천권을 압도적으로 행사를 해버리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할 거면 소선거구제 이 선거법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정말 객관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거 아무짝에 예.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없는 얘기죠. 예. 끝으로 이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죠. 지금 청와대 국민들에게 개방을 했는데 영빈관을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베트남 국가주석 만찬 행사를 영빈관에서 가졌는데 이제 이걸 두고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이제 청와대를 안 들어갔으니까 영빈관도 뭐 안 쓰고 호텔 쓰고 그랬는데 호텔도 그렇고 관저에서 계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박물관에서 하는 건 어떠냐. 지난번 바이든 때처럼. 근데 또 박물관을 또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 영빈관을 썼는데 아직은 영빈관 쓸 수는 있는 모양이죠? 뭐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아니 뭐 개방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하려면 시설이나 뭐 이런 게 또 필요할 텐데 그건 그대로 그냥 있는 모양입니다. 그럴걸요. 아마 요지보수는 식사 준비도 할 이미 수도 되고 있고. 있고. 그렇죠. 이건 아마 뭐 이건 한간에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 청와대에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겠다. 오히려 이 원칙이 깨지는 거냐. 오히려 여기에 주목을 해야지. 설사 800 몇십억 예산을 책정해서 영빈관을 지어도 그 영빈관은 별도의 공간에 지어져야 되는 거였잖아요. 용산 뭐 어디에 지었든 아니면 다른 곳에 지었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 입구에 있는 영빈관만 따로 활용하는 거는 정말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원칙을 그러면 깨냐 뭐예요? 안 깨냐. 송금주 의원. 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집무실 새로 만들고 이제 또 뭐 영빈관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800 몇 억이나 되니까 그건 또 이제 못 만들게 했는데 영빈관은 쓰고 그게 실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떤 정책의 오류, 선택의 오류에 대해서 이제 실용적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포장하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필요한 측면이 있으면 그걸 기존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존의 대통령이 취했던 태도에 비춰보면 좀 후퇴한 것이고 후퇴한 것이 어떤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의원님, 그래도 야당 그리고 국민들 또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영빈관 재활용하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생각 바꿔가지고 재활용하시는 거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영빈관 재활용하라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얘기했고. 네. 아니 저는 대통령 이전은 실은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생각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고집과 뭐 판단을 바꾼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또 쓴다고 뭐라고 입장이라면 하시면은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또? 슬그머니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담비님 할 때마다 룰을 바꾸면 그게 룰입니까?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 영빈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청와대 시설이 있으니까 쓰면 좋은데 이제 그 전에 했던 말들 네. 뭐 한 발짝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대통령이면 조금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대통령 입장에서 영빈관에 대한 재활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앞에 내가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말해주면 이렇게 난 좀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말도 옳아서 그냥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성찰적 자세로 그런 걸 하면 다 박수 국민들 박수도 야당도 도와주고 그럴 건데 이제 그런 거 일부의 그런 말이 없이 그냥 하면 좀 얄밉기도 하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할 때 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밀어붙여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용산 이전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언론과의 관계도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가벽으로 막아져 있고 도어 스태핑 중단한 지도 한참 됐고 왜 옮겼는가 본인 스스로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영빈관 가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앵커의 지적이 분명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막 고집 부려가지고 나 800억 넘게 들여서 새로 영빈관 꼭 지을 거야. 그렇게 고집 안 부려고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아들여서 청와대 영빈관 쓴다라고 하는 결단 내린 것은 그래도 조금은 좀 인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빈관은 저도 뭐 실용적으로 활용, 재활용 그리고 저 박수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관저에서 심지어 장관들 중에 일부 불렀다는 것도 알려졌다라는 식의 보도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의 대표들 후보들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원내 지도부는 아니죠. 비대위 지도부 그리고 일부 장관 그러면 그들은 다 사실 국민이 알아야 될 대상들인데 그들을 한남동 관저에 부른 거를 일체 기자들에게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국민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는 것 상당히 중단됐는데 그건 또 언제 다시 복귀가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담비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